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난지원금 뭐 다 준다 그랬다가 80% 준다 그랬다가 뭐 25만 원 준댔다가 23만 원 준댔다가 20만 원 준댔다가 왜 이래 도대체?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 주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된 걸로 얘기가 나오고 또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80%랑 88%랑 네. 뭐가 다르냐? 네. 일단 그동안은 홍두삼이 홍두삼이,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늘 정부에 끌려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홍두삼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요번만큼은 직을 걸고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라고 맞섰어요. 네. 그래서 내세운 논리가 뭐냐? 한정된 재원을 고소득자 지원보다 꼭 필요한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보면 모처럼 정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88%? 과연 상위 12%만 뭐 자르는 게 네네. 여전히 논란만 네. 비켜갔을 뿐 승자가 없는 다 패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 책정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또다시. 88%는 뭐고 뭐 90%는 뭐 안 되나? 그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 실익도 없다라는 네. 이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참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소득기준 재난지원금을 88%에게 준다. 그럼 도대체 88% 아니 말도 안 나오네. 88%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 일단 건가? 노영희 변호사는 상위 12%는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르죠. 버벅대시는데 뭐라고요? 지원 대상 기준이 일단 확대가 됐어요. 네. 당초 80%였을 경우 1인 가구의 연소득은 4천만 네. 원이었는데 요번에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으로 1인 가구의 기준 5천만 원 이하 연봉이라면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한 416만 원 정도 세전 네. 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논란이 됐었던 게 맞벌이였거든요. 네. 맞벌이 가구는 둘이 벌기는 하지만 뭐 육아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돈을 더 쓰는데 그렇죠. 그 똑같은 소득 기준으로 나눠 버리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로 계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면 외벌이 3인 가족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맞벌이인데 자녀를 2명 데리고 있으면 오히려 외벌이 5인 가족으로 쳐져요. 네. 자, 그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소득은 많을 수 있지만 이 필수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제 1명을 더 해주다 보니까 당초 그러면 맞벌이 육아하고 있는 맞벌이면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1억 2,400만 원까지 연소득을 연소득.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뭐 본인이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그냥 부동산 15억 원 이상짜리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인이에요. 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이게 지금 날짜 기준이 6월 30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이고요. 네. 급여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에 네. 단지 연소득만, 근로소득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플러스 재산. 부동산 얼마 갖고 있습니까? 자동차 좋은 자동차 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다 보니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고가 아파트 있거나 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이제 과표 기준
공시가격 15억 원이라고 하면 실제 거래 가격은 한 21억 원 정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네. 이런 분들은 배제됩니다. 아까 연소득 기준에서 88% 이하에 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다. 네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을 연 벌기 위해서는 현금을 한 14억 정도 예금을 해야 돼요. 그런 현금 부자들은 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벌지만 부자인 사람들, 돈을 조금 벌지만 부자인 사람들, 뭐 연금을 받지만 엄청 부자인 사람들 예. 다 빼겠다.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따지느라고 오히려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네. 보면 사실은 그 어떤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대상은 소상공인이잖아요. 네네. 소상공인들도 보면 앞서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2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소상공인한테 주는 게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1년 전보다도 20% 이상 감소한 걸 기준으로 뭐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분류해서 네.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앞서 지적했었던 것처럼 야, 그럼 뭐야? 10에서 20% 줄어든 사람은 뭐지? 네. 이런 자영업자들은 안 주는 건가? 이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새로 포함되신 분들이 이제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매출이 좀 10에서 20% 줄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면 재난지원금도 그대로 받고 80만 원도 받고 그 소상공인 피해자 요양금 8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재난지원금도 소득 88% 이하라고 하면 또 받고 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25만 원, 2인 가구라면 50만 원, 3인 가구라면 7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왜 그러면 이거는 다 주느냐? 네. 원래 중복지급 안 하겠다가 기본 네. 원칙이었는데 네. 그 대상자를 내는 비용이 더 들다. 라고 해서 네. 이제 이분들은 주기로 했습니다. 김술세니 님이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해요. 너무 어지럽고 정신도 없고 도대체 내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도 못 하겠습니다. 맞아요. 나더가니 조사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회사원님 그럼 88%다 받는 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퍼센트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87.7%래요. 그럼 88%도 아니네. 87.8%고 자 그럼 네. 88.1%는 또 뭐지? 네. 거기다가 한 연봉으로 치면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네. 더 받는 사람을 또 어떻게 가려내지? 네. 그러니까 기준선 80%든 논란은 여전해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6월 30일자 인구 기준 그리고 6월 30일자 건강보험료 수령 기준입니다. 그놈의 건강보험료 진짜.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료도 맹점이 있는 게 네.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 특히나 일반 그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올해께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19년 에이? 소득 기준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 기준이 아니고. 다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그리고 건강보험료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받는 게 기본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또 가외 수입이 있는 분들은 가외 수입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또 내요. 또 내요. 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기준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 참네요. 정말 이상해요. 자, 당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신용카드 캐시백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캐시백 역시 그대로 재원은 좀 줄었어요. 재원은 줄었지만 갑니다. 가는데 약간 기존에 한 1조 1천억 원 정도 2억에 배산했던 네. 예산을 4천억 원 줄였어요. 그러니까 네. 7천억 원 정도 하는데 네. 이게 2분기 신용카드 사용분이에요. 사용분과 그다음에 8, 9, 10, 3분기 석 달간 일정액을 더 쓰면 10% 환급해 주는 건데 네. 이 시행 기간도 줄었어요. 8, 9, 10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두 달로 9월과 10월. 왜냐하면 네. 지급 빨리 해봐야 8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제외하고 두 달 동안 원래는 석 달 동안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캐시백인데 두 달간 월 20만 원 캐시백으로 좀 줄어든 겁니다. 지금 우리 오계승님은 되게 착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조사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긍정적 마인드로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 뇌가 아파요. 이럴 거면 그냥 다 줘버려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19년 이제 아동수당을 90% 이제 소득 하위 90%만 주다 보니까 10% 가려내는데
행정 비용이 1,000억 원 넘게 들어서 네네. 야 그거면 다 줘도 위에 상위 10%다 줘도 네, 네. 남는 비용인데 네, 차라리 뭐하러 사지. 그렇게 네. 행정 비용 헛돈을 들이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추경의 지금 80% 기존에 80%에서 81% 가리는데도 한 500억 원의 비용이 네, 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왜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한테 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 이제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모두 다 주고 지금 한 달 넘게 이거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잖아요. 계속 오히려 시간만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반 논란 또 그다음에 이 편가르기 이런 이제 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소득 부자 이런 걸 가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로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해지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분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라는 건 다 하고 혜택 받는 건 한 개도 없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뭐냐고요 도대체. 맞습니다. 일단 그 대권 주자들이 논란이에요. 네. 이재명 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추미애까지는 아니 이게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요. 왜 굳이 골라서 빼느냐? 뭐 상위 10%가 세금을 더 내면 낸 게 그게 저라면 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서 이제 제가 아동수당 때 그 네.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서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아니 이걸 거짓 선동으로 또 굉장히 또 강하게 당내 이제 입지를 생각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약자들한테 두툼하게 지급해야 될 세금을 뺏어서 네, 피해도 뺏어서. 없고 어렵지도 않은 부자들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 맞느냐? 물론 겉으로 들어보면 양부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앞두고서 평소 지론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선 주자들끼리도 또 붙고 있습니다. 김태균 TV님 뭐라고 하냐면 전체 다 주면 빠를 거를 홍남기 부총리는 자기가 늘공이어서 맨날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요. 늘공이 뭐예요? 늘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예, 늘 그러니까 공무원 공무원이어서? 마인드다 그냥. 그럴 수도 우리를 잘 모른다 이런 거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보시고 이런 분들 뭐 소득 하위 30%라는가 네. 이러면 이제 홍 부총리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가는구나. 2배, 3배 더 줘도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가 가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가구가 매출 제로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상당히 막막한 그분들 거고 많이 줘야 되겠죠. 직장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런 분들은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소득이 줄지는 않아요. 공무원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부분을 두텁게 지원한다라고 하면 지원 대상자를 좁혀서 주는 게 맞는 건데 전체에 가까운 거의 뭐 8, 90%다 준다? 라고 해놓고 이걸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한다라는 말이 맞느냐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냥 차라리 하위 30% 주세요. 뭐 이런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원래 그 이렇게 지원 대상 확대하니까 당초 추경 예산보다 이제 2조 원 늘어난 건 뭐 당연한 건데 원래는 홍남기 부총리가 2조를 원래는 부채 갚겠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다시 그냥 안 갚고 여기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는 그래요. 어. 예,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단 정부가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도매목이에요. 아니 세금 다 거쳤다고 지금 다 써버릴 거냐 일회용으로 그러지 네. 말고 2조 원 정도는 이제 빚 갚는데 갚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1조 9천억 원은 빚을 갚자 대신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네. 1조 9천원 예산하기 33조 플러스 1조 9천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34조 9천억 원, 사실상 35조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 갚기로 한 2조 원 가운데 네. 1조 원은 갖다 씁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대로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여유자금으로 지난해 예산에서 빼놓은 거, 뭐 중소상인 지능 기금 여기에서 끌어당겨서 빚 갚는 데 쓰겠다. 1조 9천억 원 그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기금으로 땜질로 재원충당해서 빚 갚는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남는 세원에서 세금 더 거둔 분에서 충당해야지 왜 거기다가 이제 다시
예산에서 기존 이 기금에서 끌어다 네네. 쓰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지금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노영현 뉴스인사이다 이인철 소장님하고 함께 이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소장님께 아주 날카롭게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을 했는데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무슨 60%야. 이거 고분양가 같은데 지금 논란이 매우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번에 사전 청약을 받는 수도권 지역이 어딘지 한번 먼저 알아보죠. 어디예요? 먼저 사전 청약 받는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 내일 모레 네. 28일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수도권 택지주구 1차 물량은 총 4,333가구예요. 4,333가구요. 예. 그리고 5군데입니다. 1차가 어디요? 인천 계양, 인천 계양. 예, 그리고 남양주 진접, 네. 성남의 복정, 네. 그리고 의왕 청계, 어. 위례도 있어요. 위례. 위례도. 예, 위례. 사람들이 관심이 높고 네, 분양가도 네. 비싸고 네. 나오는 게 바로 위례인데요. 물량은 남양주 진접이 가장 많아요. 1,500여 가구. 1,500. 네. 1,500 가장 많고 인천 계양, 성남의 복정, 위례, 의왕 청계 순인데 올해만 사전 청약을 총 이제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3만 호가 넘습니다. 오. 이번 달 4,333호를 비롯해서 10월에도 있어요. 10월에 한 9,100여 가구, 11월에 4,000여 가구, 12월 올해 연말에도 12,000여 가구 4차례 걸쳐서 공급이 되니까 이제 원하는 곳을 봐뒀다가 저희 청약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수도권 3기 신도시예요. 수도권 입지가 3기 신도시. 2기보다도 더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남양주 진접, 예. 그다음에 복정 이런 데 성남 전부 다 복정. 서울에서 엄청 가까워요. 맞아요. 성남 복정과 의왕 청계 위례 이런 네, 데는 청계, 아마 위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네요. 물론 앞서서 이제 분양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정부는 이제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60에서 80% 수준에 내놓겠다라고 늘 공언을 해왔어요. 늘 네, 늘 공원, 네. 늘 공원. 근데 이제 분양가를 좀 보니까 네.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약 1,400만 원 수준이에요. 평당. 예, 네. 그러니까 한 평당.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따지면 25평형. 네. 여기는 3억 5,600만 원 정도. 여기는 주변 시세보다 정말 싼 게 맞아요.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형은 네. 4억 9,400만 원. 오, 싸네요. 예, 이게 확정 분양가는 아니에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2년 후에 재분양하거든요. 진짜 본 분양. 아. 사전 청약은 본 분양하기 전에 1, 2년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약간은 더 조정될 수는 있지만 대충 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남양주 진접도 평당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여기 다른 데보다 입지가 좀 좋은데 네네. 성남 복정과 위례예요. 네, 위례 되게 좋잖아요. 예, 네. 여기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 여기 되게 비싸네요. 비싸요. 어. 여기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5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6억 7천, 6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전용민족 이제 뭐 22평의 경우에도 네네. 최고 6억 4천만 원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서민들한테 이제 주변에 영끌하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서 미리 물량 끌어다 발표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냐라는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불과 2년 전에 진짜 동일평형 분양가가 네. 위례의 경우에는 55제곱미터 하니까 한 22평형이죠. 네. 여기 한 4억 4천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이번 5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된 거예요. 같은 평형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거 불안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비싸게 책정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사전 청약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만 가능하고요. 네. 수도권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그렇습니다. 무주택자.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네요. 서울도 가능하고 서울도 수도권이잖아요. 서울도 수도권이에요? 아, 수도권은 나는 그 수도권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서울 계신 분들도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일반 그래요? 분양분에. 근데 여기는 일반 분양분은 많지 않아요. 네. 전체 물량의 15%만 일반 분양분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80% 특별 분양.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신특공 이런 거군요. 뭐 특공, 네. 특별공부 분양으로 많이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청약저축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의 일부 유형을 빼고는 자산이나 소득 요건 따집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이제 청약과열지구에서 들어서는 아파트 1순위의 경우에는 그래도 청약저축 가입한 이후에 적어도 2년 이상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한 경우 충족해야만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특별공급금이 워낙 많아서 신혼부부가 가장 많아요. 30%. 빨리 결혼하세요 그냥. 그 신혼부부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네. 결혼해서 7년 이내이거나 7년 이내. 이내 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당첨이 굉장히 높군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군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 공급되는 앞서 사전 청약 물량이 거의 한 3만여 가구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한 60%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에요. 신혼 희망타운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이 들어서는 입지에 자격이 되는지 순위가 되는지 이거는 인터넷 검색창에 사전청약.kr KR. 네. 사전청약.kr을 입력하시게 되면 사전청약 안내 전용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 앞서 제가 이 지금 분양가는 분양가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1, 2년 본청약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최종 분양가가 확정되려면 그 물가 상승률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뭐 1, 2% 이상 올랐다면 그만큼 이제 분양가에 가점이 되는데 정부는 일단 이런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과도하게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 변동폭을 좀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수입산 맞아요. 원재료 건축 자재가 너무 가격이 높더라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네. 과연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한 분양가에서 과도하게 이게 오르지 않을지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 분양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특별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특별 네. 분양. 그러니까 뭐 특히 다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 재난지원금도 실질적으로는 그 12%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88%만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독신세를 물리는 거랑 똑같다. 재난지원금 해당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도 우리는 분양할 자격조차도 사실 없고 분양해봤자 신청해봤자 우리는 맨날 후순위를 밀려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런 네. 얘기 나오더라고요. 재난지원금부터 차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재난지원금 지난해는 40만 원 받았어요. 1인 가구가. 근데 이번에 25만 원 받잖아요. 결혼 안 하니까. 결혼 안 하니까. 네, 나머지 식구들은 못 결혼 받으니까. 그렇죠. 식구 수대로 받잖아요. 네, 네, 네. 지난번에. 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인 가구, 청년 가구, 이제 그다음에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주거는 굉장히 열악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도 정부가 계속 뭐 지하철역 근처라든가 네. 이런 곳에다가 청년 희망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네. 짓고 있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님비 현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정부가 원체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 훨씬 못 미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대부분 이제 불만이 많은 이런 이제 청년 가구들의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좀 전에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서울 말고 뭐 대전 사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이에요? 네. 어... 수도권. 왜냐하면 그러면- 수도권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계신 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청약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에 사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당첨되고 난 다음도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 경실련하고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분양가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례 이런 데는 평당 2,400만 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세를 반영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했다 이제 반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강남에 평당 2억짜리 땅에다 임대주택 짓는 거 과연 그게 타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또 그 명제를 던진 적이 있었잖아요. 요거랑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 임대주택은 사실은 그 대신 분들한테 로또죠. 그러니까 완전 로또의 기회를 그냥 줘버리는 주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옳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임대 후 그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임대만 계속 주는 세입자만 이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고 임대 후 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먼저 임대하신 분은 살아보시고 나중에 20년, 10년 지난 이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네네. 이분 정말 로또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원래 평당 2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감내하겠어요. 임대료 수준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리 시정 적정 수준의 60% 내외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금 있는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평당 2억짜리에는 아예 땅은 정부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는 식의 근데 예? 그게 약간 사회주의 쪽에서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요. 그러니까 네. 좀 찬반 논란이 있고 과거에도 시도됐던 네. 그런 방식의 분양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 토지 임대부라고 해서 토지는 임대하고 임대 사용료만 매달 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만은 이제 건물은 자기 거인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워낙 땅값이 높아져서 이 네. 분양가를 그대로 온전히 책정해서 주변 시세보다도 낮게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서민한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분양하다 보면 현금이 많은 부자를 둔 자녀들만 혜택을 받다 보니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네. 토지 임대부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팔게 되면 이제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편법이죠. 그런 이제 분양법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썩 이제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우리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처음에 막 엄청 활발하게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정지해버렸어요. 이게 본인이 더 이상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 지금 고분양가 논란에도 어쨌든 간에 이 3개 신도시 역대급 경쟁률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도전해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한 3, 4년 만에 서울의 외곽도 집값이 2배 넘게 뛰어버리는 바람에 네네. 지금 이런 이 분양가 정부가 공공정책을 통해서 공공택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이런 택지지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금 갖고서 6억 넘는 주택을 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도 잘 안 해줘요. 여기 분양가 6억 넘기 시작하면 40% 내외로밖에 안 해줍니다. 네, 40에서 네, 신혼부부나 무주택의 경우는 최고 60%밖에 안 내줘요. 그렇죠. 여기 대부분 투기 과열지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6억 원, 7억 원짜리 이제 분양하라면서 60%밖에 대출 안 해주면 네네. 나머지 40%는 본인이 또 이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3기 신도시 청약 자격 요건이 되시면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해야 예. 된다. 왜냐하면 되든 안 되든. 지금 분양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부가 공공택지로 하는 것들 지금 공공재건축 재개발도 먼저 손들면 네, 혜택을 네. 주겠다 그러는데 공공재건축은 거의 입지 좋은 데는 손들지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네. 이제 땅 보상 안 끝난 네. 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일단 무조건 신청 자격이 되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김태규님 시골로 오세요. 시골 오면 차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고 오늘 건강하세요.